자, 이제 노년기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년기는 이제 보통 65세 이후의 시기를 노년기라고 하죠. 자, 노년기의 생물적 특징, 뭐 흔히 이제 신체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노년기가 되면 막 주름도 생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조직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피부에 지방층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자글자글 주름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어르신들의 이런 어떤 외적인 변화는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아실 테고요. 자, 이 시기가 되면은 모든 기능들이 아무래도 많이 쇠퇴가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감각 기능들 뭐 시력, 청력, 뭐 미각도 많이 좀 잃어가기도 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균형 감각이 많이 쇠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 왜 빙판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아무래도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사 능력, 그죠? 이게 반사 능력은 이제 뇌 기능이 점점 쇠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반사 능력이 점점 더뎌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사고, 안전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죠. 자, 앞서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뇌 기능이 쇠퇴하면서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깐 행동이 더뎌지는 거죠. 둔화되는 거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대처하는 게 이게 빠르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교통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는 이제 위기에 대처하는 빨리 이렇게 반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젊은 층에 비해서 이러한 안전사고, 특히 교통사고들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져서 뭐 이런 신경계의 기능 쇠퇴는 이제 반사작용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의 발달, 특히 이제 생물학적인 혹은 신체적인 발달과 관련해서 어른들의 성에 관한 인식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노년기라고 하면은 성 얘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왠지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성과 관련된 얘기는 왠지 민망하기도 하고 '아유 어르신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르신들 특히 노년기에 이르면 '성적인 욕구가 없을 것이다.' 또는 '성적인 기능이 많이 감퇴되어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성적인 존재다. 성에 대한 어떤 욕구도 없고 뭐 그럴 것이다.'라고 많이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65세 이후에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건강하신 분들은 여전히 인제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계시고 성에 대해서 적극적이기도 하시고 또 관심도 있고 욕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성과 관련된 행동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건 뭐 물론 이제 신체적인 기능이 약화돼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어르신들의 성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뭐 만약에 혼자 남겨지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 뭐 이성 친구를 사귄다거나 할 때 더 많이 주춤하시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 관련된 문제는 어찌 보면은 신체적이기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인제 좀 위축되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도 이제 어른들도 이런 성에 대한 관심이 있고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노년기의 발달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특징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에요. 통합 대 절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쭉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통합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삶이 통합되지 않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중요한 심리적인 발달 과업이라고 하면은 통합을 한다. 자신의 삶을 통합을 하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일생 동안 본인이 살아왔던 삶을 잘 수용을 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죽음에 우리가 기꺼이 긍정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통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그래 이만하면 괜찮았어. 이만하면 잘 살았어.'라고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 그래 이렇게 후회 없이 잘 살면 돼. 누구나 다 죽는 거야.'라고 이렇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통합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합과 반대되는 개념이 절망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후의 죽음도 잘 수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실은 인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다니 정말 내가 정말 나의 삶이 너무 한탄스러워.'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통합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앞으로 이후에 어르신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정말 한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절망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을 느끼시는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 아직도 나는 후회되는데 아직도 더 이렇게 살고 싶은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게 노년기가 되시면, 물론 저도 이제 노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노년기가 되면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그런 자신의 이제 미래 혹은 죽음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 시기의 심리적인 특징 중에 인제 많은 부분 성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물론 인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끔은 노년기가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성격이 쪼끔 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제 노년기가 되면은 좀 수동적인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 내향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조심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시기가 되면은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쪼끔 이제 젊은이들에게 아니면 자신들의 자녀분들에게 의존을 하거나 하는 요러한 특징들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노년기가 되면은 뭔가 이제 의존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러한 특징이 좀 이렇게 수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시기가 되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 특히 인제 신체적인 기능의 변화, 감각 기능의 퇴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이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시겠죠. 65세 이상이 된다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이제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요. 자, 그다음에 또 인제 노년기가 되면 되게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되게 완고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전에 인제 했었던 것들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성이 보여요. 흔히 인제 우리가 이런 경향성을 그러니까 되게 경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빠르게 막 변화하시는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빠른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에 당신들이 해 왔었던 익숙한 방법대로 하시기를 굉장히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경직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노년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발달 단계에 비해서 우울감이 굉장히 증가가 되는 시기입니다. 자, 노년기에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세요. 65세 이후가 되면 우리가 신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인제 아프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같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배우자가 사망을 합니다. 이제 아픈 거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런 위축됨, 우울감, 그다음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우울감, 그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거에서 오는 그런 어떤 우울감, 그다음에 실제로 사회적인 역할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죠.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역할이 없어지는 거에서 오는 그런 어떤 사회망
뭐 지지 체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에서 오는 고립감,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어르신들로 하여금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은 유난히 여태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뭘 막 정리하려고 그러면 "아우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나 쓸 거야." 그러면서 막 못 버리게 하시잖아요. 자 요러한 특징들을 주로 많이 보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가 되면은 당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회고하는 시기입니다. 음 자신의 삶이 그동안에 인제 '의미 있었다. 아 이만하면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회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후의 삶까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통합력이 증가될 수 있지만, '삶이 허무했다.'라고 회상하시는 분들은 통합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기가 어렵고 절망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음 그러니까 노년기가 되면은 인제 당신들의 삶을 인제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통합을 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노년기에는 인제 요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친구나 혹은 친척 혹은 더 나아가서는 더 크게는 배우자의 상실을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통합하는 게 실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막 삶이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우울감, 고독감 이런 것들이 많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나 배우자의 어떤 상실 이런 것들을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신이 굉장히 뭔가 체력도 약화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위치가 굉장히 약화되잖아요. 그동안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위치였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인제 자신의 자식의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자리를 내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바로 노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깐 자신의 어떤 위치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제한된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근데 실은 이런 것들도 이 노년기가 되면은 스스로 잘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런 상실감들,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약화된 것들을 잘 극복하고 적응을 하고 수용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잘 통합할 수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수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은 자신의 삶을 통합하기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 많이 절망감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 또는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인 변화, 가장 큰 거는 경제력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분들이 65 세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대부분 그런 어떤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퇴직을 하는 연령대이죠. 물론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하면은 더 늦게까지 늦은 연령대까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경제력을 많이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거는 뭐예요? 경제적인 빈곤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력의 상실은 글쎄 어르신들로 하여금 첫 번째 일상적인 생활이 일단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인 빈곤은 일상생활을 어렵게도 하지만 이 또 하나 인제 경제적인 측면은 다분히 인제 돈을 번다라는 걸 넘어서서 사회적인 참여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경우에 인제 좀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역할이 상실되고 굉장히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업을 잃으면서의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막 기술의 변화가 막 눈에 띄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제 노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빨리 변화되는 것에 쉽게 쉽게 막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스마트폰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처음에 그 음식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는 키오스크가 나왔을 때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젊은 친구들은 옆에서 너무 잘하는데' 한참을 보면서 떠듬떠듬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게 안 돼서 막 점원에게 물어봤었던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딜 가든 식당이건 아니면은 뭐 영화관이건 기차 예매를 한 건 간에 모든 발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따라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제 삶에 아주 굉장히 인접해 있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소외감을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회의 어떤 생존에 있어서의 어떤 생존에서 낙오자처럼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참여하는 거 뭐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참여한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뭐 물건을 산다거나 음식을 주문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제 "노인들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흔히 인제 요렇게 네 가지의 문제가 노인들의 4 대 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곤고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역할, 능력의 상실, 그다음에 질병고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났지만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병장수한다."라 그러죠. 병이 있는 채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명이 연장된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 진짜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역할 상실 그렇죠. 이게 인제 경제적인 어떤 직업에서의 떠난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뭔가 이제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역할 상실의 문제 자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는 고독감, 우울감 이런 문제들이 크게 우리가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들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인제 산업화되면서 이제 일단은 이분들이 퇴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인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건 앞서서도 얘기를 했고요.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축소가 되고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되게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제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거. 대신에 인제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대부분 이제 40 대, 50대 혹은 30 대의 젊은이들이 다 이런 노인들보단 우위에 있는 그러한 우위에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그런 지위가 굉장히 약화된 그러한 상태로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좀 어르신들은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뭐 어르신들은 인제 뭔가 잘 못하는 그래서 뭔가 뭘 맡기기엔 좀 불안한"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제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르신, 노인에 대한 편견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그런 거죠. 뭔가 잘 못하실 것 같은 신체적으로 뭔가 능력이 떨어지는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편견 혹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식은 어른들로 하여금 우리가 차별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똑같은 거를 맡겼을 때 뭔가 어르신들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젊은 사람에게 이거를 일자리를 준다거나 같은 이제 이런 차별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어르신들의 지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혹은 편견 그거로 에서 오는 차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지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 여기 보시면은 연령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지즘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이제 미국의 로버트 버틀러라고 하는 학자가 이 연령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연령 차별을 굳이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연령대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점점 연령 차별을 얘기할 때는 노인들에 대한 차별로 이렇게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령을 차별을 한다라고 할 때 '아 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그로 인해서 사회 지위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 차별, 그로 인한 회피, 그다음에 그러니까 편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편견. 그래서 노인의 특히나 인제 이렇게 발전된 산업 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라고 보는 요런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서 노인에 대한 차별, 노인에 대한 회피, 요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연령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의 이런 지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 자,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인제 노인 인구가 거의 20%에 달하는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렇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 우리가 7%다 그러면은 고령화 사회라 그러고 14%다,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예요. 그다음에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년 전쯤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요. 우리나라도 인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아졌고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낮은 출산율과 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아무래도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인제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노령층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갖고 있는 욕구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인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데에서 오는 빈곤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질병의 문제라든지 역할 상실의 문제라든지 그로 인한 외로움,孤独감, 뭐 소외감과 같은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인구층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은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이런 문제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던 이런 경제적인 문제, 역할 상실의 문제가 굉장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제 평생을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65 세가 넘어서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아져요. 여유로워지면서 굉장히 이제 '행복하다.'라고 느끼지만 이제 그것이 점점 우리가 65세 이후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5 세, 70대 80 대를 경험을 하시면서 오히려 무료하고 따분한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인제 소외감을 느끼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개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퇴직 이후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의 이 비중이 굉장히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2019 년도 월드뱅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제 OECD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5.7% 예요. 거의 50%에 달하시는 어르신들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젊은 때에 일하시고 그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뭐 공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자금을 대준다거나 뭐 아니면 집을 얻는 데 돈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본인들 아니면 노부모를 부양하신다거나 같이 해서 자신들의 노후를 이렇게 돌볼 틈 없이 그렇게 살아오시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에 인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르신들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을, 특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런 대상자가 되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력을 상실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자신들이 들었었던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주는 용돈, 이런 사적인 이전,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곤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이렇게 실버 푸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생길 만큼,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빈곤의 문제는 실제로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꾸준히 이렇게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수익이 떨어지는, 그쵸. 그런 일자리들이어서 흔히 이제 공공 근로형 일자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좀 더 시장성이 있는 그런, 좀 더 경제적인 그런 소득이 더 많은 일자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벌이가 적은 그런 공공형 일자리들을 대부분 어 가지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래도 이러한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노인의 일자리의 문제는 실은 더 많은 일자리, 그다음에 좀 더 수익성이 있는 그런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발달 단계별 이제 중요한 발달 과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발달 과업은 앞서 각각의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미 다 설명되었던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기 20대, 30대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시기는 많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유지하는 것, 학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발달 과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는 이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또 일을 통해서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독립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잘 선택하고 일을 통해서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과 더불어 일에서 만나는,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뭐를 잘 맺어야 된다? 친밀감을 잘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발달 과업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청년기의 발달 과업은 일과 사랑에서의 친밀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배우자를 만나고 배우자와의 성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청년기에 중요하게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장년기가 되면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자,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의 발전이고 위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실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건 흔히 그렇죠. 차대를 낳고 많은 부모님들이 나도 부모가 처음인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기쁘기도 하지만,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보는 그 완전히 엄마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자, 이제 장년기의 발달 가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년기는 이제 우리가 청년기까지는 직업을 찾고 적응하고 결혼을 하고까지라면 이제 장년기가 되면 부모가 되는 시기입니다. 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시기가 장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가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 역할을 잘 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부모가 된다는 거는 실은 굉장히 새로운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이에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성숙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거,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삶에 있어서의 발전의 기회인가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이제 부모가 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첫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나도 부모가 처음인지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하는 초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모도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이가 없는 시기까지는 두 부부가 이제 뭐 서로 여러 가지 여가 활동도 즐기면서 서로 자유롭게 살았다며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부부간의 그런 자유로운 그런 생활은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서로에게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행동 양식들을 배워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서로 따로따로 막 즐겁게 자유롭게 지냈다면 이제 아이와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서로의 역할 분담도 잘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새로운 행동들 이런 행동 유형들을 서로 정하고 익혀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워 나가면서 이제 부모가 되는 역할은 각각의 시기마다 아이들의 시기마다 똑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아기에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 그다음에 유아기에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은 실은 좀씩 달라요.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애착을 잘 맺어질 수 있게 아이를 잘 보살펴야 되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죠. 유아기가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발달시키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지만 아직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인지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이를 보살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해야겠죠. 자, 아동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아이를 조력해주는 역할, 청소년기가 되면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잘 독립할 수 있게 자녀를 조력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역할. 자, 청년기가 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실제로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준비를 하는데 그런 조력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시기마다 부모가 해야 하는 그런 역할들은 조금씩 다르고 그러한 역할들에 그 시기마다 잘 적응을 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계속 이어지는 장년기의 발달 가업은 이렇게 부모의 역할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시기마다 부모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자녀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들이 순조롭게 그 발달 단계를 잘 이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장년기가 되면은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황금기예요. 장년기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최대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장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년기 시기에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능력, 노하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의 직업에 있어서의 성취,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남겨주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생산성을 발휘하는 시기다라고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잘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취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또 장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년기가 보통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거나 50대 후반기가 다가오면은 이제 부부만이 남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 부부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조금씩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조금씩 놓아주는 자녀와의 그런 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남더라? 부부만 남습니다. 그랬을 때 부부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년기에는 무엇보다도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조금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만 한다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을 때 진정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부부는 가지고 계시고 없다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자녀들이 이제 막 성장을 해나가고 부부만 남게 되는 그러한 장년기, 후기 장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노년기의 발달 가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노년기 시기는 물론 이제 경제력을 잃어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걸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다면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해 나가면서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해 나가면서 좀 부족한 그런 어떤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씩은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게 너무나 많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앞서서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 어르신들이 적응해 나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녀분들에게 혹은 손주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 거, 카톡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진 어떻게 찍는 거야,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뭐 저장은 어떻게 하는,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그랬던 기억이 쭉 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핸드폰 바꿀 때마다 늘 가서 이렇게 알려주고 저장해드리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이런 것들 실은 이제 자녀분이나 이제 가족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뭐 이런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교육들이 되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뭐 키오스크 하는 것들도 다 알려드리고 또 스마트폰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뭐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재사회화, 노인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노인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끔,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뭘 잘 못하면 어르신들은 하면서 우리 자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르신들은 정말 못해, 무능해, 무력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령 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재사회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년기는 이제 죽음을 앞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렇다면 좀 더 그런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도 되게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웰다잉 프로그램,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그다음에 죽음을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잘 통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그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청년기 하면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취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그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니면 고등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런 실업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 실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가 어렵죠. 어렵다 보니 실은 20대 혹은 30대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업의 문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두렵다라고 생각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혼 연령도 점점 더 늦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청년 실업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자,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니 실은 청년들이 그나마 부모님 곁에서 이렇게 캥거루족으로 살 수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지만 부모님에게서 지지를 혹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든 경제적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그래도 실은 뭐 굉장히 저임금에 그다음에 열악한 그런 근로 환경에 환경이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그런 취업 상태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그런 환경, 부당한 노동 환경에 놓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다시 또 실직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다시 빈곤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악순환되는 이제 그러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되고 있는 청년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장년기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성적인 부적응의 문제 아무래도 이제 성호르몬이 감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과 관련된 이제 부적응의 문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이 시기에 봐야 할 문제가 배우자 학대 문제입니다. 뭐 배우자 학대 문제, 배우자 학대, 아동 학대에 우리가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학대는 하나 이거는 이제 아동을 학대하는 거는 하나의 범죄 행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8년에 가정폭력 방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들 하기 위한 이러한 지원 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은 뭐 이거는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폭력은 또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사회적 처벌이라든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제 그러한 거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폭력 마찬가지로 뭐 배우자 학대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거죠. 뭐 아동학대와 마찬가지예요.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든 배우자에 대해서 학대하는 행위를 우리가 배우자 학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배우자 학대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남성들도 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 특히 남편들이 이제 배우자를 많이 학대하는데 이렇게 배우자를 학대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 물론 뭐 배우자 학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가정 내에서 이렇게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학대 가해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뭐 내지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랬다. 뭐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탓을 하거나 "아 내가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잘못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폭력 행위는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들?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가해자는 보통 우리가 흔히 인제 이렇게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 내에서 배우자 학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가정폭력 상담소에 의무 상담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 옵니다. 그래서 많은 가해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 요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제 이 상담을 받으면서 인제 의무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면서 '아 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지만 이미 한번 자신의 그러니까 이 폭력 가정 내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이미 문제 해결 혹은 갈등 해결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거를 이미 어려서부터 학습되었고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실은 그거를 한순간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뭐 치료, 뭐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이루어져야지만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회성의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그 배우자 부모님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도 세습이 되기 때문에 세대 간 전수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폭력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가정 내에서 아버지가 아이와 아이들을 학대할 때 만약에 엄마가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자녀들에게 뭐 분풀이로 이거를 학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인제 자녀들도 그런 학대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폭력을 사회화,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어리거나 힘이 약하다라고 보여지면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의 이런 폭력의 문제는 학습 또는 사회화 이게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다시 나는 보통 얘기를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빠처럼 저러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만 이미 어려서부터 학습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세대 간 전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의 학대 문제, 폭력의 문제는 단 그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대 가해자 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처벌뿐만이 아니라 교육,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 년부터 인제 25 년까지 치매 노인의 수를 이렇게 쭉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인제 2020년 현재는 한 83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점점 인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2040 에서 50년 사이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시점입니다. 이때는 아마도 유병률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노년기 치매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이런 문제를 가족의 어떤 부양의 문제로만 이렇게 떠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돌봐주고 또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7 년에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국가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끔 치료를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요러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치매를 예방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치매 안심센터라고 하는 거를 설치했어요.
특히나 이제 중증 치매 어르신들, 특히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걸 시행을 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제 치매가 계셨을 때 어디에 시설을 입소하시지 않고 집에서 이제 간병 서비스를 받을 때 이게 뭔가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혀 이제 자녀분들이 없으시거나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를 서명을 해야 되고 뭐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그 후견인 제도를 마련을 해서 뭐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7년에 내놓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이제 개인별 맞춤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주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치매 문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과의 여러 가지 관련성, 그런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각 발달 단계별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으셔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우리가 치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시, 장소는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